나랑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 눈 내리는 겨울거리. 계란빵 리어카 앞에서 두 청년이 마주 섰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빛,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운색 코트를 입은 말끔한 남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에서 계란빵을 파는 가난한 남학생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19년 전 폭우 속 새벽 갈라진 두 형제.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서로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2005년 3월 새벽 3시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는 골목길의 배수구를 넘쳐 흐르게 만들었고 낡은 주택의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마당의 화분을 두드렸습니다. 2층 작은 방 안 가정부 선희는 이불을 꽉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면 이불에는 땀이 배어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이불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으윽! 신음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걸음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산사 박여정이 비에 젖은 외투를 벗으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선희 씨,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조산사 여정은 손을 씻고 소독을 마친 뒤 선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희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여정은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시각 집 밖 골목길.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50대 후반의 여성, 하늘그룹 여회장 정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조산사 박여정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흐릿한 유리 너머로 2층 방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핸드백 손잡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조급한 리듬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여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태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가 나오면 바로 연락하세요. 정옥은 통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2층 방에서는 진통이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선희는 이불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정은 침착하게 선희를 도왔고 곧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으앙! 또렷하고 건강한 울음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선희 씨.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여정은 아기를 깨끗한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선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만 있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정은 정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아입니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여정은 첫째 아기를 깨끗한 물로 씻기고 새 포대기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여정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빗소리, 그리고 차문이 열리는 소리. 정옥이 직접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포대기 속 아기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아기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발하세요. 검은색 승용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빗소리 속으로 테일라이트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2층 방에서 선희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습니다. 아직. 계단을 올라온 여정은 깜짝 놀라 선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진통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선희의 배는 여전히 단단했고 또 다른 생명이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두 번째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첫째와 똑같이 또렷한 울음이었습니다. 여정은 황급히 두 번째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수건으로 감싸고 몸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기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다른 빛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애절함이었습니다. 선생님,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여정은 말없이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두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웠고 절박했습니다. 여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손이 떨렸습니다. 여정은 두 번째 아기를 조용히 선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선희는 아기를 꽉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아기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새벽 5시, 비는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년 전 대한민국 1세대 재계 명문가 한울그룹.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이 가문에는 남모르는 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울그룹의 실권자였던 여회장 윤정옥. 그녀는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외아들 한기석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의 체면을 넘어 가문의 적통 계승이라는 절대 과제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주가가 흔들리고 경쟁 가문들이 공격할 빌미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옥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은밀히 한 계획을 세웁니다. 한 명의 아기를 자연 출산처럼 위장해 들여온다. 단 한 명이어야 했습니다. 한울그룹은 대대로 단 한 명의 후계자를 중심으로 가문을 이어왔습니다. 두 명이 태어나는 순간 승계 구도는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형제 간 권력 다툼, 가문의 분열. 정옥은 그런 위험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는 조건, 병원 출산이 아니라 조용한 가정분만, 그리고 은밀하게 출산을 도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정옥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김선희였습니다. 선희는 정옥의 집안에서 일하던 젊은 가정부였습니다. 당시 25,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지만 그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선희는 살아갈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정옥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를 나에게 주면 평생 너도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두려움 속에서도 선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는 불러왔고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 병원에서 초음파를 받던 날, 선희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예요.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옥은 단 한 명만 필요로 했습니다. 하늘그룹은 대대로 단 한 명의 후계자를 중심으로 가문을 이어왔고 2명이 태어나는 순간 승계 구도가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형제 간 권력 다툼, 가문의 분열. 정옥은 그런 위험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희는 쌍둥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두 아이 모두 빼앗기거나 한 명은 버려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선희는 그날부터 정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도 체질이에요. 살이 쪘어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만삭이 되던 날 조산사 박여정에게만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둘이에요. 부탁드려요. 한 아이만이라도 제 품에 남게 도와주세요. 여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눈물을, 그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연민으로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벽 가정분만. 그 혼란 속에서 첫째는 깨끗하게 씻겨 정옥에게 보내지고 둘째는 조용히 선희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새벽 두 아기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첫째 도윤은 고급 승용차에 실려 재벌가의 저택으로 향했고 둘째 지우는 엄마의 품 안에서 첫 숨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19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겨울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재계 하늘그룹 한민석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하늘그룹은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명의 후계자를 중심으로 가문을 이어온 집안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오직 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물려받았고 그 자리는 언제나 무겁고 외로웠습니다. 거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는 하얀 접시들이 정갈하게 놓였지만 음식은 한 사람 목만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1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초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 불이 꺼졌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집사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련님, 식사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아니요. 됐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사는 공손히 물러났습니다. 도윤은 케이크 한 조각을 포크로 떼어냈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도윤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도윤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도윤의 기억 속에는 그 미소가 흐릿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도윤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윤을 잠깐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병원 검진은 다음 주에 예약되어 있다. 빠뜨리지 마라. 네. 한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향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약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면역 조절제, 항생제, 영양제. 도윤은 물 한 컵과 함께 약들을 삼켰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허름한 빌라촌. 3층 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좁은 복도 끝, 천장에 빗물 자국이 남은 6평짜리 방. 그곳에 선희와 지훈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2층 침대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두구 가스레인지와 작은 냉장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빨랫줄에 걸린 옷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선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한 손으로 짚은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허리는 좀 어때요? 지훈이 황급히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선희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펴고 다리를 뻗었습니다. 지훈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 건넸습니다. 엄마, 내일은 내가 혼자 나갈게요. 엄마는 쉬어요. 아니야. 엄마가 해야지. 네가 혼자 하면 힘들잖아. 괜찮아요. 나 이제 다 컸어요. 지훈은 웃었지만 선희의 눈가에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아, 대학은 언젠가 꼭 보낼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 괜찮아요. 대학은 나중에도 갈 수 있어요. 엄마가 건강해야 내가 마음 편하게 공부하지. 지훈은 엄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지훈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바퀴가 대굴대굴 구르는 소리가 조용한 거리에 울렸습니다. 리어카 안에는 계란과 밀가루 반죽, 작은 가스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체국 건너편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리어카를 세우고 철판을 올렸습니다. 가스에 불을 붙이자 파란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철판이 데워지는 동안 지훈은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깨뜨리고 설탕을 넣고 우유를 부었습니다. 노란 반죽이 골고루 섞였습니다. 아침 7시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계란빵 하나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지훈은 반죽을 철판에 부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계란을 깨뜨려 올리고 설탕을 솔솔 뿌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거리에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간호사들의 발소리. 도윤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한도윤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도윤군, 이번 수치도 좋지 않네요. 면역세포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약은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상태가 더 나빠지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지훈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노점에서 산 하늘색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3,000원짜리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지훈은 스카프를 꺼내 선희의 목에 살짝 둘러줬습니다. 선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요. 선희는 스카프를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천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선희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지훈은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좁은 방 안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밤, 도윤은 넓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12월의 어느 오후, 도윤은 병원 진료를 마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지만 도윤은 곧바로 타지 않았습니다. 잠깐 걷고 싶어요. 30분 후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도윤님,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괜찮아요. 도윤은 외투깃을 세우고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랑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앞 거리는 북적였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우체국 건너편 골목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계란 익는 냄새, 따뜻한 반죽 냄새.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리 한쪽에 낡은 리어카가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천막이 바람에 펄럭였고 철판 위에서는 계란빵이 지글지글 익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앞에는 계란빵 2,000원이라고 적힌 손글씨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리어카 뒤에서 한 청년이 주걱을 들고 반죽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갈색 목도리를 두른 모습. 입김을 호호 불며 손을 비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왜인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리어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발이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계란빵 하나 주세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썹의 각도, 눈동자의 색깔, 코의 높이, 입술의 모양.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을 놓칠 뻔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윤도 눈을 깜빡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둘 쌍둥이 아니야? 진짜 똑같네. 신기하다. 지우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기, 손님, 계란빵 하나. 맞으시죠? 아, 네. 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지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반죽을 철판에 부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계란을 깨뜨리고 설탕을 뿌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은 리어카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의 손놀림, 숨쉬는 소리, 눈을 깜빡이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계란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2,000원입니다. 도윤은 지갑에서 5,000원을 꺼냈습니다. 지훈은 잔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도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거스름 돈. 됐어요. 그냥.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너무 닮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란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지훈은 다시 웃었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리어카의 천막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님 추우시면 안쪽 골목에 벤치 있어요. 거기서 드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저 곳 가야 해서. 하지만 도윤의 발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끌림,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 도윤은 계란빵을 천천히 다 먹었습니다. 종이봉투를 손에 쥐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또 와도 될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매일 여기 있어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요. 그럼 또 올게요. 네. 도윤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훈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차가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든 종이봉투가 따뜻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도윤은 백미러로 리어카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 파란 천막, 그리고 지훈의 뒷모습. 같은 시각, 지훈은 리어카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금 본 그 얼굴이 눈앞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상해.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지만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고 지훈은 창밖 눈을 바라보며 도윤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그 거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후 4시 같은 시간 우체국 건너편 골목에 파란 천막이 보였습니다. 리어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지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훈은 철판 위에서 반죽을 뒤집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또 오셨네요. 지훈은 웃었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계란빵 하나 주세요. 네. 지훈은 반죽을 철판에 부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은 리어카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계란이 깨지는 소리, 설탕 뿌리는 소리, 주걱으로 뒤집는 소리. 모든 것이 편안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좀 춥네요. 지훈은 계란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도윤은 돈을 내밀었지만 지훈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드세요. 지난번에 많이 주셨잖아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괜찮아요. 진짜. 두 사람은 잠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도윤이 돈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도윤은 계란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앉아서 드실래요? 거기 벤치 있어요. 지훈은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쌓인 벤치를 지훈이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차가운 나무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윤은 계란빵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지훈은 손에 핫팩을 쥐고 입김을 호호 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도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19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19이에요.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진짜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손가락으로 핫팩을 꾹꾹 눌렀습니다. 도윤은 계란빵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럼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편하게 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지훈은 핫팩 하나를 더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추우면 이거 쥐고 있어. 따뜻해. 고마워. 도윤은 핫팩을 받아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어깨에, 무릎에, 핫팩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학교 다녀? 아니, 나는 검정고시로 땄어. 일하느라 학교는 못 다녔거든. 너는? 나도 학교는 안 다녀. 몸이 약해서 집에서 선생님한테 배워. 친구도 없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일상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지우는 엄마와 함께 사는 이야기를, 도윤은 넓지만 조용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결핍이 달랐지만 외로움만큼은 같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엄마를 향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웃는 엄마 자신보다 아들을 먼저 챙기는 엄마. 그 이야기를 듣는 도윤의 눈빛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집은 넓은데 너무 조용해. 아버지랑은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많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윤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코를 훌쩍였습니다. 손으로 코를 닦았습니다. 빨간 피가 손등에 묻었습니다. 너 코피나? 지훈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아, 괜찮아. 가끔 이래. 도윤은 휴지로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뒤로 젖히는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야,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지우는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미안.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지금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 괜찮아. 차가 저기 대기하고 있어.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휴지를 코에 댄 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지우는 도윤의 팔을 붙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도윤님. 도윤은 차에 오르기 전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다음에 다시 올게. 응. 조심해서 가.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김 원장은 한울가의 전담 주치의로 도윤의 건강을 오랫동안 관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봐 왔고 가문의 모든 의료 기록을 관리했습니다. 도윤이 외동이라는 사실도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도윤의 최근 검사 결과를 펼쳐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프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면역세포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도윤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를 가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제가 외동인 건 원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김 원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원장은 처방전을 작성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만이 조용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핫팩, 걱정스러운 눈빛, 코피를 닦아주던 손,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할 때의 그 따뜻한 목소리. 도윤은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지?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감은 눈 속에서도 지훈의 얼굴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훈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리어카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오르는 동안 숨이 찼습니다. 녹슨 철제 난간이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희가 부엌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좁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지훈아, 왔니? 손 씻고 밥 먹어. 네, 엄마. 지훈은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문득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국을 떠서 지훈의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김치를 집어 올렸습니다. 지훈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엄마, 응? 나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선희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장사하러 가는 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 거울 보는 것처럼.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쥐고 있던 수저가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든 있어. 도플갱어라고 하잖니. 선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엄마, 진짜 신기한 게 나이도 똑같아. 19이래. 선희가 들고 있던 컵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 지훈이 황급히 일어나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선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선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웠어. 선희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털고 컵을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지훈아, 그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마. 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선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하고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층 침대 아래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9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폭우 속 출산, 조산사에 떨리는 손, 두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차에 실려 떠나간 첫째. 선희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다음 날 오후 지우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우체국 건너편 거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철판을 올리고 가스에 불을 붙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우는 반죽을 붓고 계란을 깨뜨리고 설탕을 뿌렸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올까? 오늘도 올까? 지우는 골목 입구를 자꾸 돌아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도윤이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지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훈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날 밤 빌라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희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현관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성만, 지훈의 친부였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 열어. 알아, 안에 있는 거. 쿵쿵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틈새로 성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돈 줘. 빨리.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지훈이 장사하잖아. 돈 있을 거 아냐. 성만은 문을 밀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제발, 그냥 가세요. 돈만 주면 가. 100만 원만. 정말 없어요. 월세도 못 냈어요. 성만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2층 침대, 작은 냉장고, 구겨진 이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현관 밖으로 나가며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바퀴가 휘었습니다. 다음엔 진짜 가만 안 둬. 성만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성만 지훈의 친부. 선희가 아이를 낳고 다시 만나 결혼했지만 사업 실패, 도박으로 정욱에게 받은 돈, 전부를 날리고 이혼 후에도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선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계란을 사러 갔던 지훈은 멈춰 섰습니다. 마당에 세워둔 리어카 바퀴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지훈은 리어카를 살펴봤습니다.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또 아버지가 왔구나. 지훈은 지친 발걸음을 옮기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문을 열었습니다. 선희는 부엌 바닥에 앉아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에 옷가지를 구겨넣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이사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왜요?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짐을 계속 쌌습니다. 지훈은 방문을 닫고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래야 해.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두 모자는 또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의 짧은 인연도 그렇게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그 거리를 찾았습니다. 오후 4시 같은 시간 우체국 건너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파란 천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도 지훈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텅 빈 자리 앞에 섰습니다. 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눈 녹은 물이 아스팔트 위에 고여 있었고 그 위로 낙엽이 떠다녔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나무 표면이 외투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4시 20분, 30분, 5시. 지훈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핫팩이 만져졌습니다. 지훈이 줬던 그 핫팩. 아직도 가방에 넣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새로운 빌라. 지훈은 마당에 앉아 리어카 바퀴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휘어진 철제 프레임을 펜치로 펴고 녹슨 볼트를 조였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었고 손가락 끝에는 상처가 났습니다. 아! 지훈은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붉은 피가 손톱 밑으로 번졌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선희가 계단 아래에서 올려다봤습니다. 손에는 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손 내려봐. 소독해야지. 선희는 계단을 올라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지훈은 엄마의 주름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미안해? 제가 더 잘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선희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일 후 지훈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한울재단 도시락 배달 봉사 알바였습니다. 하루 4시간 독거노인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식사도 제공되고 교통비도 나왔습니다. 지훈은 재단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큰 유리창, 모든 것이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지훈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시고 교육은 3층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볼펜을 꺼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지훈, 나이 19, 주소 서울시. 지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아? 너, 여기 왜? 두 사람은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너 어디 갔었어? 나 매일 갔는데. 도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이사하게 됐어. 연락처도 모르고. 괜찮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도윤은 웃었습니다. 지훈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은 이사 이야기를,
도윤은 기다렸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너도 일하러 온 거야? 응. 나도 오늘 첫날이야. 도윤은 한울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넓은 집과 화려한 생활 속에서도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몸이 약해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지훈과 함께 계단을 오르며 도윤은 처음으로 진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3층 교육실로 올라갔습니다. 나란히 의자에 앉아 교육을 받았습니다. 도시락 배달 경로, 주의사항, 어르신들 응대 방법.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두 사람은 자꾸만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큰 보냉 가방을 하나씩 메고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집은 4층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무겁지? 도윤이 지훈의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두 사람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4층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어머, 오늘은 젊은 친구들이 왔네. 안녕하세요.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지훈과 도윤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둘 쌍둥이니? 똑같이 생겼네. 아니요, 그냥 친구예요.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오며 다시 웃었습니다. 배달은 5곳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고 계단을 오르고 또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춰졌습니다.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재단에서 준 음료수를 하나씩 마셨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 탄산이 톡톡 터지는 소리. 오늘 고생했어. 너도. 두 사람은 음료수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윤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있잖아. 두 사람은 동시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너 먼저 해. 아니, 너 먼저.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랑 있으면 형제 같아. 처음 만났는데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너무 편해.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응. 너도? 응.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3시 도윤과 지훈은 여느 때처럼 한울재단에서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보냉 가방을 메고 오늘의 배달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6곳, 평소보다 한 곳 더 많았습니다. 오늘 좀 많네. 괜찮아. 우리 빨리 돌자. 두 사람은 재단 건물을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우는 목도리를 더 끌어올렸고 도윤은 외투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배달은 순조로웠습니다. 세 번째 집은 5층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 2층, 3층. 도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야, 괜찮아? 지훈이 뒤돌아봤습니다. 도윤은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응, 잠깐만. 도윤은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야, 얼굴 왜 이래? 열 있는 것 같은데. 지우는 도윤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배달만 끝내면. 도윤은 계단을 다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4층에 오르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도윤아. 도윤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정신 차려. 지훈은 도윤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반쯤 감겼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지훈은 보냉 가방을 벗어던졌습니다. 도윤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텨. 조금만 버텨. 지훈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떨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겨울인데도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도윤을 업은 채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 택시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지훈은 도윤을 뒷좌석에 눕히고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병원이요. 빨리요.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지훈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도윤아, 눈 감지 마. 제발. 도윤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 에. 도윤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긴. 괜찮아질 거야. 10분 후 택시는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지훈은 도윤을 다시 업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동 침대를 밀고 왔습니다. 여기 누이세요. 도윤이 이동 침대에 누워졌습니다. 의료진이 둘러쌌습니다. 혈압계, 체온계, 산소호흡기, 기계 소리가 삐삐 울렸습니다. 지훈은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응급실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아니, 친구예요.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잠깐만요. 지훈은 도윤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안에 명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그룹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로 연락해 주세요. 간호사는 명함을 받아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복도에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과 정옥이 급히 걸어왔습니다. 뒤로 비서들이 따라왔습니다. 정옥의 얼굴은 창백했고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디 있어요? 저기, 응급실에. 지훈은 유리창을 가리켰습니다. 정옥과 회장이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회장이 복도에 서 있는 지훈을 봤습니다. 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옥도 지훈을 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게. 정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지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썹, 눈동자, 코, 입술, 모든 것이 도윤과 같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박지훈이요. 나이는? 19이요. 회장과 정옥은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접니다.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혈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혈액형이 AB형 RH 음성이라 희귀해서 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그 혈액형이에요. 의사가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회장과 정옥도 지훈을 봤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의사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부터 해봅시다. 지훈은 체열실로 갔습니다. 팔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알코올 솜이 피부를 닦았습니다.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붉은 피가 주사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합니다. AB형 RH 음성 맞습니다. 의사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수혈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해주세요. 지훈은 수혈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시 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투명한 관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지훈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도윤아, 버텨. 30분 후 수혈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습니다. 정옥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에서 의사는 회장과 정옥을 불렀습니다. 환자분은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면역세포 수치가 좋지 않고 의사는 잠시 말을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이십니까? 아니요. 혈액형도 희귀한데 같고 외모도 너무 닮아서 착각했네요. 회장과 정옥은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에 서 있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밴드를 붙인 팔을 만지작거리며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19년 전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회장은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중환자실, 도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선이 불규칙하게 흔들렸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김 원장이 도윤의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과 정옥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분 후 김 원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면역세포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이대로는. 김 원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세포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제자매가 있으면 가장 적합합니다. 조직 적합률이 높으니까요. 도윤이는 외동입니다.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 수혈했던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윤과 똑같았던 그 얼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주 안에 이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김 원장은 차트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복도에는 회장과 정옥만 남았습니다. 정옥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19년 전, 그날이. 회장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산사를 찾아야 합니다. 박여정.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1층 로비. 지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캔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중환자실 방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아. 중얼거렸습니다. 팔에 붙은 밴드를 만졌습니다. 어제 수혈했던 자리였습니다. 약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어디야? 밤새 안 들어왔잖아. 엄마, 미안해요.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괜찮아? 너는? 네,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회장의 서재. 회장과 정옥은 사립탐정을 불렀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여정이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19년 전 조산사였습니다. 회장은 낡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여정의 옛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주십시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19년 전 그날. 혹시 둘이었다면?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3일 후 병원 복도. 지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우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도윤아, 버텨.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이었습니다. 정옥은 지훈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몸을 돌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옥은 지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썹, 눈동자, 코끝. 손을 들어 지훈의 얼굴을 만지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지훈이요. 혹시 어머님 이름 물어봐도 될까? 지훈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김선이요. 제 엄마예요. 정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선이, 김선이. 정옥은 벽을 짚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지훈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정옥을 부축했습니다. 정옥은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괜찮단다. 정옥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핸드백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회장의 서재.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박여정을 찾았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회장은 전화를 끊고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떠납시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옥탑방. 지우는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응. 밥 먹었어? 네. 지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창백한 얼굴, 그리고 정욱의 떨리는 손. 엄마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쩔그렁 소리가 났습니다. 선희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지우나. 선희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댔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좁은 복도에는 선희의 흐느낌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밤을 보냈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방 소도시. 검은색 승용차가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는 회장과 정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차는 작은 한의원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박한의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회장과 정욱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욱은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십시다.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의원 안은 조용했습니다. 약장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접수대 뒤에서 60대 중반의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여정이었습니다. 여정은 두 사람을 보자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약재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여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정 씨,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욱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한의원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고 방석이 몇 개 깔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여정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년 전, 그날 밤,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정욱의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선희 씨가 임신 초기부터 알고 있었어요. 쌍둥이라는 걸. 하지만 부인께 말할 수 없었죠. 말하는 순간 두 아이 모두 빼앗길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여정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출산 당일 첫째가 태어났을 때 부인께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셨죠. 하지만 여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분 후 둘째가 나왔어요. 선희 씨는 울면서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한 아이만이라도 자기 품에 남게 해달라고. 정욱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차가 탁자 위로 쏟아졌습니다. 왜?
왜 숨긴 겁니까?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희 씨가 키우고 있을 겁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옥탑방. 선희는 빨랫감을 개고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희 씨, 접니다. 박여정.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옷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왜? 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해요. 선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훈이를 찾으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안 돼. 안 돼. 선희는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방에 구겨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방 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짐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또 이사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가야 해. 빨리. 엄마, 대체 뭘 숨기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때문이에요? 병원에서 만난 그분들 때문이에요? 선희는 짐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지훈은 소리쳤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할 수 없어. 아직은. 선희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희와 지훈은 동시에 문을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희 씨, 저희입니다. 하늘그룹 회장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훈은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열게요. 안 돼. 선희가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과 정욱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주저앉은 선희를 봤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희 씨, 19년 만입니다. 선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부인, 이 아이가 그날 밤 둘째입니까? 정욱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타고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 씨, 아니, 지훈아. 우리와 함께 가자. 도윤이를 살릴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19년 만에 다시 만난 네 사람의 숨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훈은 회장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도윤을 살려야 한다는 것.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선희는 지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괜찮아요, 엄마. 다 이해해요. 지훈은 선희를 안았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1시간 후 병원 검사실. 지훈은 흰색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료진이 체열을 했습니다. 붉은 피가 여러 개의 시험관에 담겼습니다. DNA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 원장이 시험관을 들고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는 회장, 정옥, 선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2시간 후 김 원장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DNA 일치율 99.99%.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합니다. 정옥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선희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조직 적합성도 완벽합니다. 세포이식 수술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은 검사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술실. 지훈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취 주사가 팔에 꽂혔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의사가 지훈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천장에 조명이 번졌습니다. 도윤아, 버텨.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옆 수술실. 도윤도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입을 덮고 있었고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두 수술실 사이로 의료진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6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원장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회장, 정옥, 선희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옥은 주저앉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선희는 벽에 기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김 원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복실.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옆에서 정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옥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잘 견뎠어. 이제 괜찮아.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이는 괜찮아요? 응. 옆 병실에 있어. 곧 깨어날 거야.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틀 후 도윤의 병실. 도윤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응. 너는? 나도.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 동생이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너무 편하고 너무 그리웠어. 이유를 몰랐는데.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은 채 한동안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의 병실. 도윤은 거의 회복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 정옥, 그리고 선희가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선희를 보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을 들어 도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19년 동안 혼자 아프게 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희는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팔을 들어 선희의 등을 감쌌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희는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지훈도 침대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선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은 채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회장과 정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엄마의 아들이에요. 선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희 씨, 따로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뵐 수 있게.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언제든 우리 집에 오셔도 됩니다. 정옥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선희 씨. 지훈이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달 후 강남 대저택 근처 아파트. 선희는 새 집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마루, 큰 창문, 따뜻한 햇살. 19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된 집이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과 지훈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서 와라. 선희는 두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선희가 국을 떠서 두 아들의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많이 먹어라. 도윤과 지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과 지훈은
엄마 양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죠?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너희 둘은 이제 혼자가 아니야. 선희는 두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19년 만에 세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새 인생은 이제 서로를 채우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말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소리바람이었습니다.